어느 날 한 남자가 지팡이를 집으면서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이 은행이나 식당 같은 데 보면은 기다리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캔디 같은 게 있잖아요. 과자, 사탕 이런 거. 이 남자도 사탕을 집어 먹으면서 줄을 서요. 처음에. 그러다가 새치기를 하면서 은행원한테 다가가더니 여러 장의 종이를 건넵니다. 은행원이 이 남자를 봤을 때 목에 뭔가를 두르고 있었어요. 목걸이는 아닌데 옷 밑으로 두툼한 게 뭔가가 보여요. 그리고 몇 분 뒤 남자는 아무 일 없단 듯이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옵니다. 묵직한 가방을 들고.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목에 폭탄을 두르고 있었다고. 남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건 폭탄이었던 거예요. 은행원한테 이 남자가 종이를 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25만 달러를 달라고. 안 그러면 자기 목에 있는 폭탄이 터져서 다 같이 죽는다고. 근데 그때 은행에 25만 달러가 없어서 몇천 달러밖에 못 챙기고 나옵니다.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고 그 남자를 그 멀리 가지 못한 그 근처에서 남자를 체포해요. 우선 남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데 그 남자가 의외의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인질이라고. 우선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데 목에 폭탄이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멀찍이 떨어져서 남자를 지켜보는데 인질이라고 하기에는 남자가 너무 침착해 보여요. 별로 떠는 것 같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도 진짜 목에 폭탄이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경찰들은 내심 이게 진짜 폭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폭탄 해체반이 오기를 기다려요. 또 지금까지 수많은 은행 강도 사건 중에서 폭탄을 가지고 은행에 온 강도는 많았지만 실제로 그 폭탄이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뭐 대부분 가짜 폭탄이거나 아니면 그냥 위험만 하다가 체포당하거나. 게다가 지금은 자기 목에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터질 가능성이 좀 낮겠구나. 가짜일 가능성도 높고 자기 목에 달고 있는데 이거 뭐 터뜨릴 것 같진 않고. 수갑 찬 남자는 이제 진짜 터진다면서 범인이 준 쪽지가 내 차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얼른 가서 열쇠 좀 가져와 달라 부탁해요. 목에 폭탄이 둘러져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풀 열쇠. 이제 경찰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남자의 운전석 쪽에 가보니까 진짜 어떤 쪽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지시서가. 대충 훑어보니까 뭐 어디로 가서 뭐를 찾고 뭐를 찾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라. 보물찾기 게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경찰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시서고 나발이고 그냥 해체반이 와서 목에 있는 폭탄을 해체하면 끝나니까. 또 쪽지에 쓰여진 곳에 갔을 때 뭐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함정일 수도 있고. 경찰들은 그렇게 남자가 계속 열쇠를 찾으러 가달라고 하는데 듣지 않고 멀찍이서 지켜봐요. 근데 남자가 처음에는 차분하게 계속 말을 하더니 갑자기 삐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남자는 점점 다급해지더니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냐, 왜 열쇠를 찾으러 가지 않냐 말하다가 정말로 목에 달린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폭탄이 터지고 남자는 그대로 뒤로 쓰러지고 그대로 죽어요. 폭탄 해체반이 도착하기 불과 2분 전에. 이제 뒤늦게 해체반이 도착하지만 폭탄이 이미 터져버렸죠. 해체반이 늦게 도착한 게 경찰들이 이 남자를 포위하고 혹시나 이 폭탄이 진짜로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 주변 도로를 통제해버리는 바람에 해체반까지 이 교통체증으로 늦어버려요. 뒤늦게 지시서를 자세히 확인해 보는데 거기에는 A부터 D까지 장소가 적혀 있고 그 장소로 이동해서 열쇠랑 조합 암호를 찾아서 그러니까 폭탄 목걸이를 그렇게 풀어라 라고 돼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이제 적혀있는 순서대로 이동을 해보니까 A 지점에 진짜 적혀있는 대로 빨간색 끈이 달린 병 안에 또 쪽지가 있고 그 쪽지를 보니까 또 어디로 가라고 적혀있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다가 다음 장소에 가는데 어떤 파란색 밴이 경찰을 보고 누가 봐도 경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모양새로 후진을 쫙 하더니 도망가 버려요. 평범하게 그냥 갔으면 좀 눈에라도 좀 안 띄었을 텐데 허겁지겁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길 건너여 가지고 경찰차가 갈 수가 없었대요. 일단 경찰들이 이렇게 초동 수사를 마치고 FBI한테 수사권이 넘어갑니다. 갑자기 무슨 FBI요? 갑자기? 할 수 있지만 왜 넘어갔냐?
경찰들은 이제 여기 우리 관할에서 벌어진 거니까 우리가 처리할게 하는데, FBI는 은행이랑 관련된 사건이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하고, ATF라고 화기 단속국이라는 게 또 있대요, 미국에. 얘네는 이제 폭탄이 터졌으니까 우리 담당이다, 이렇게 서로 관할 다툼을 벌이는데, 결국에는 FBI가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고, 이 화기 단속국 ATF라는 기관이 보조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의 이름은 브라이언 웰슨,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부를게요. 이 백인의 중년 남자 43세 브라이언은 직업이 일단 평범한 피자 배달부고, 집도 조사를 해봤는데 집에 뭐 그렇게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매춘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가득 담긴 전화번호부가 있었다 정도? 우선은 이제 브라이언을 죽인 폭발물인 목에 달린 장치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락이 걸려 있어요. 브라이언 씨 목에서 그 목걸이를 빼려고 하는데 완전 단단하게 잠겨 있어가지고, 우리의 FBI는 이 조사를 위해 브라이언 씨의 머리를 자르기로 합니다. 왜냐면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유가족들은 아무리 범인 잡는 게 중요하다 해도 어떻게 이거 머리를 자를 생각을 하냐 하면서 거센 비판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안전하게 폭탄 목걸이를 분석합니다. 폭탄 목걸이를 보니까 의미 없는 전선들이 많이 있었다 해요. 폭탄 해체반이 와서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필요 없는 전선들을 막 감아놨대요. 단지 헷갈리게 하려고. 자, 이제 FBI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이 있던 날로 돌아가 보면, 시작은 이제 피자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오면서 시작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화는 마을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전화를 건 거였어요. 아무튼 이제 누군가한테 마을에 있는 탑에 피자 2판을 배달해달란 전화를 받은 브라이언이 배달을 갑니다. 브라이언 직업이 피자 배달부라고 했었잖아요. 그 탑 주변을 조사해보니까 진짜로 브라이언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몸싸움을 하다가 질질 끌려간 흔적까지 발견합니다.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두들겨 맞고 목에 강제로 폭탄이 달렸겠구나 예상은 되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브라이언이 침착했을까? 은행 CCTV를 보면은 처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줄도 서고 캔디도 씹어 먹고, 걸음걸이도 보면은 별로 긴장한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경찰들 말에 따르면 이 찰리 채플린처럼 걸어서 들어갔다.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거 인질이 아닌가? 원래는 브라이언이 공범인데 뭔가 일이 잘못됐거나 계획이 틀어져서 그냥 폭탄이 터진 건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 FBI가. 이제 이 공범일 수도 있다는 말에 유가족들이 2차 분노를 하죠. 아니, 지금 아들의 머리까지 잘라둔 덕분에 원래 미국인들이 장례식 치를 때 관 뚜껑을 열고 그 돌아가신 분을 눕혀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땅에 완전히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머리를 잘라놨으니까 그렇게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죽은 아들의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친척들이나 부모님들이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브라이언 씨의 지인들 말에 따르면 절대 은행 강도를 벌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럴 성격이 못된다, 열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브라이언이 지팡이를 들고 은행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잘 보니까 총이야. 누군가가 손수 제작한, 실제로 발사까지 되는 모형이 아닌 진짜 총이었고, 또 마침 브라이언이 입고 있던 옷이 게스 브랜드의 셔츠였대요. 맞춰봐라 이런 뜻의 게스. 그리고 또 브라이언이 은행원한테 쪽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종이를. 그게 아주 논문에 가까울 정도로 빼곡하게 적힌 지시서였는데, 난 지금 인질이다, 돈을 안 주면은 목에 폭탄이 터져서 다 죽으니까 25만 달러를 내놔라. 이 말로 하면은 몇 초밖에 안 되고, 글로 써도 한 3-4줄이면은 다 쓸 수 있는 거를 9장이나 빼곡하게 준비를 한 거잖아요. 마치 보물찾기처럼 열쇠를 숨겨둔 것부터 수제 제작된 목걸이 폭탄, 그리고 지팡이 총, 또 9장이나 되는 지시서. 거기에는 내용이 뭐 25만 달러를 내놔라, 나와 아내와 동료가 너의 뒤에 있다, 너가 우리보다 똑똑하다 생각하지 마라, 좀 이런 식으로 쌀데기 없는 소리를 많이 써놨다고 해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브라이언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FBI가 차근차근 한 명씩
면담하고 있는데 이 브라이언 씨의 피자집 동료가 다음은 자기 차례일 거라면서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해요. 왜인지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수사관들이 그러면은 급한 대로 월요일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하는데, 월요일이 되기 바로 하루 전날 이 일요일 저녁에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대요. 그 약물은 이 기분 좋아지는 약물 그런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많이 써서 죽었다는데, 경찰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근처에서 일하는 동료가 죽어서 불안한 마음에 좀 진정시키려고 약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죽어버렸다 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이제 피자 배달부가 2명이나 죽은 거죠. 이때부터 이제 언론이나 사람들은 피자 배달부 사망사건 이렇게 불러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라고는 브라이언 집에 있던 그 노트, 수많은 매춘부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거기서라도 뭔가를 찾아보려고 수사를 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딱 해보니까 어떤 매춘부의 남자친구가 마침 또 군 복무 시절에 폭발물을 다룬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조사를 해보지만 이 연관질 만한 뭔가가 안 나와서 또 수사가 더뎌지는데, 심지어 믿었던 이 범인이 지시서를 써서 명령을 했었잖아요. 그 지시서의 필체를 감정해보면은 어느 정도 뭐 나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시서마저 그 저희 옛날에 막 타자기 이렇게 탁탁탁탁탁 치는 거, 그걸로 지시서를 쓰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대고 옮겨 적은 거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그 프린트기로 한 컴 들어가서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글씨 딱 쓴 다음에 그거 인쇄해서 그 위에다가 그냥 얇은 A4 용지나 모눈 종이 같은 거 대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은 거죠. 자기 필지 안 들키려고. 그 지시서에 보면은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많이 하고, 너보다 내가 더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똑똑한 거죠. 그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나마 결정적인 거라고 하면은 범인이 글씨를 옮겨 적을 때 자기의 진짜 필체가 그 종이에 조금 잉크가 눌려가지고 흐릿하게나마 보여요. 근데 글자 수도 너무 적고 애초에 흐리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뭐 필체 조사를 한다던가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무슨 건덕지라도 있어야지 수사를 조금 할 텐데 별로 이렇게 캐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만든 그 폭발물과 그 지팡이 그리고 목걸이 폭탄 지시서를 방송에 공개를 해버려요. 주변에 뭐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있으면 제보 좀 해달라. 근데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데, 브라이언이 죽고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놀라운 신고 전화가 또 걸려와요. 이 신고 내용은 마을에 한 여자가 있는데 진짜 교활하고 사람도 잘 속이고 정말 똑똑한 여자다. 그 여자한테 시신을 토막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못하겠으니까 얼른 그 여자를 체포해달라. 시신은 일단 우리 집 차고에 있는 냉장고에 옮겨놨다 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와요. 이 마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조그만 마을에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 신고자의 이름은 빌인데 59세에 큰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고 진짜 빌의 집에 가보니까 진짜 차고에 엄청 커다란 냉동고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냉동고를 딱 열어보니까 진짜 빌이 말한 대로 안에는 정말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빌의 말에 따르면 이 시신이 마저리의 전 남자친구인데, 원래는 남자친구인데 죽었으니까 전 남자친구인데 마저리가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한테 전화해서 시신을 좀 치워달라 해서 일단 자기 집으로 옮겨는 놨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신고를 했다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진술을 해요. 근데 이 특이한 점이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빌이 단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신중했다 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 마저리가 죽인 거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빌이 마저리가 죽였다고 암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암시를 했다뇨? 그러면 뭐 죽였다는 말을 했나요? 하면은 그러면 빌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죽였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뭐 방아쇠를 당겼다고 했나요?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조사 과정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잘 안 했대요.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마저리의 집에 쳐들어가서 마저리를 체포하는데, 또 마저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빌이 죽인 거라고.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먼저 신고를 해서 내가 죽인 것 마냥 뒤집어 씌운 거라고. 그러면서 마저리도 빌이 한 소리 비슷하게 이런 소리를 해요. 빌이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간다고. 그리고 빌이 입버릇처럼 항상 경찰보다 똑똑하고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근데 진짜 빌의 주변 사람들을 경찰이 나중에 수사해보는데 모두 하나같이 빌이 실제로 엄청 머리가 좋았다 해요. 되게 잘 돌아가고 똑똑했다. 근데 그거는 마저리란 여자의 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저리 걔가 학창시절부터 엄청 똑똑했고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하고 졸업연설까지도 하고 실제로 대학교에 가서도 사회성은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학위만 5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남녀의 지인들이 전부 두 사람이 똑똑했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이 빌과 마저리는 어떤 사이냐 보니까 두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약혼도 했다가 파혼도 했다가 뭐 이런 사이였대요. 이제 마저리가 주장하기로는 빌이 나한테 냉동고에 들어있던 전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살아있었을 때 그 현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본인과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엄청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죽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저리랑 사귄 남자 5명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다. 자그마치 4명이나 전부 죽었다, 본인 빼고. 실제로 마저리가 이전에도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나 때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쏜 거였다 라는 식으로 해서 풀려났었어요. 그리고 또 마저리의 주변 사람들이 마저리한테 불리한 증언을 좀 해요. 마저리가 그 냉동고에 들어있던 남자친구와 싸울 때면 항상 죽여버리겠단 말을 달고 살았다고. 실제로 전 남자친구를 죽인 적도 있는데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다 해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또 마저리의 친구 중에서 낚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켄이에요. 캔 뚜껑 할 때 캔. 이런 증언을 해요. 마저리가 예전에 남자친구 쏴 죽이고 정당방위로 풀려났을 때도 엄청 좋아했다고. 본인이 사람을 쏴 죽였는데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왔다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마저리가 범인일 가능성의 무게가 점점 더 실려요. 근데 확실히 사회생활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마저리한테 좀 이득될 만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평소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기라도 했으면은 경찰이 이렇게 수사한다고 왔을 때 좀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빌이 마저리 집에 있는 시신을 본인의 집으로 옮기고 그 시신을 또 차고에 있는 냉동고 안에 넣었잖아요. 그 과정을 경찰들 앞에서 재현하는데 엄청 협조적으로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여기서 이쪽 방으로 옮겼고 피는 뭘로 닦았고 쪽집게 과외해주듯이 경찰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글도 쓰고 노트에 이렇게 끄적끄적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옆에서 보면서 여기서 여기고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빌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시신을 은폐하려고 본인 집으로 이렇게 옮기고 어찌됐든 본인 손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원래는 시신 모욕죄로 좀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빌이 본인 손으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기도 했고 수사에도 엄청 협조적으로 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몇 년밖에 안 받아요. 근데 그마저도 보석금을 내고 진짜 금방 풀려납니다. 반면에 마저리는 감옥에 갔고요. 이제 경찰하고 같이 본인 집을 이렇게 1층부터 지하까지 또 2층도 전체적으로 같이 싹 둘러보는데 막 여기 가리키고 저기 가리키고 하다가 경찰이 빌 손목에 있는 살자 흔적을 발견해요. 그게 빌이 원래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다고 해요. 본인 말로는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유서까지 썼는데 미수에서 그치고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한 거다 해요.
이건 뭐 이미 경찰 조사할 때 전부 말한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흥미로운 게 유서의 첫 줄이 이건 브라이언의 사건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브라이언. 그 피자맨 폭발 사건의 그 브라이언. 왜 근데 굳이 그 사건과 관련 없다고 적었냐 하니까, 내가 이거 관련 없다고 안 쓰면은 마을도 작고 뭔가 관련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경찰이 괜히 고생할까봐 쓴 거다. 내가 만약에 이거 안 쓰고 죽었으면은 아마 2년은 헛고생했을 거다 라고 해요. 굳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와중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준다고?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죠. 빌이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빌의 형도 수사를 하는데 빌의 형도 비슷한 소리를 해요. 빌이 똑똑한데 상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얼마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유산인 이 집을 팔려고 했는데 빌이 팔기 싫어서 본인한테는 9만 달러의 집을 올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훨씬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놨더래요. 중개인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게 하려고, 본인이 계속 거기서 살려고. 그래서 얼마에 올렸냐? 25만 달러에 올렸대요. 이 25. 브라이언이 은행에 가서 요구한 돈이 정확히 25만 달러였죠. 이게 한화로 얼마냐? 지금으로 따지면 3억 3,300만 원. 그러니까 3억 돈, 3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안 그래도 조금씩 의심이 됐는데 25? 이게 겹쳐? 하면서 이번에는 경찰서에 빌을 데리고 가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용하는데 편안하게 통과합니다. 경찰 말에 따르면 거의 졸았대요. 거짓말 탐지하면서. 근데 이 소식을 들은 FBI는 빌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도 주변 사람들이 빌 똑똑하다, 머리 잘 돌아간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일단 25라는 숫자가 겹치기도 쉽지 않고 유서도 조금 깨림직하고, 그러니까 약물을 썼거나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을 수 있다 하고 의심을 멈추지 않는데, 근데 이미 빌은 FBI를 한번 완벽하게 속였어요. 뭘 속였냐? 바로 얼마 전에 수사관들이 빌의 집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집 지하부터 2층까지 싹 찍으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빌이 혼자만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수사관들이 조사를 하기 한 달 전쯤에 나간 거긴 한데 오랫동안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았었대요. 그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그 흔적을 완벽하게 싹 지운 거죠. 그리고 그 룸메이트가 누구냐? 강의 혐의로 수배 중인 남자. 성범죄자를 숨겨주고 있던 거죠. 심지어 조사해보니까 이 강도 사건이 터지고 바로 다음날 다른 주로 이사 갔대요. 더 의심스럽잖아요. 왜 하필 강도 사건이 터지고 도망치듯이 갔을까? 일단 이 사실을 파악하고 다른 주로 바로 싹 날아가서 그 룸메이트는 체포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대로 그 건으로 감옥에 갇혀요. 이와 별개로 피자맨 강도 사건에서 어떤 그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 FBI가 그 냉동고 시신 사건과 피자맨 사건을 엮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증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두 사건은 관련이 없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이 피자맨 강도 사건의 다큐를 만들려는 감독이 빌 집 앞에서 캠코더를 꺼내 들고 빌의 집을 찍으면서 빌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빌이 집에 들어오고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빌한테. 인터뷰 안 하겠다는데 하기 싫은 사람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이 빌은 보석금 내고 금방 출소했다고 했잖아요. 출소하고 바로 직장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는데, 이 빌의 직장 동료들 말에 의하면 출소하고 나서 옛날에는 되게 농담도 잘하고 좀 친절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까칠해졌대요. 다른 사람처럼. 살도 엄청 빠지고. 알고 봤더니 암 말기여서 얼마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병실에 입원을 합니다.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란 소식을 들은 FBI가 어차피 이제 갈 사람이니까 뭔가 피자맨 사건과
관련해서 아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고 가라 라고 하는데 끝까지 뭐 정말일 수 있죠. 모른다고 그냥 손으로 말로도 대답 안 하고 손으로 공중에 노라고 적고 나흘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피자맨 사건은 이제 완전 미궁으로 점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빌이 죽고 얼마 뒤에 이 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저리가 경찰한테 거래를 요청해요. 아, 사실 전 남자친구 내가 죽인 거 맞다. 맞는데 내가 좀 아는 게 있다. 그 피자맨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정보를 좀 줄 테니까 지금 내가 있는 감옥 말고 내 변호사가 있는 지역 근처 감옥으로 이감시켜 주면은 정보를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걸어요. 이 피자맨 관련해서 정보를 준다는 소리에 이 FBI가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마저리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마저리 말에 따르면 자기가 빌한테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을 때 빌이 치워준다고 했는데 자기 사업부터 다 끝내고 나면은 그때 치워주겠다고 했었대요. 근데 마저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게 피자맨 사건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얼른 나 이감시켜줘라. 내 변호사가 있는 주로. 왜냐면 그 마저리의 변호사가 지금 수감돼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이 사건을 못 맡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봐요. 그래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기 변호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우리의 FBI 바로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이감을 시켜주는데 정작 이감시켜주고 나니까 쌀데기 없는 소리만 해요. 별 도움도 안 되는. 완전 그냥 놀아난 거죠. 그렇게 FBI는 다시 손을 떼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감독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감독이 이번엔 마저리한테 접근합니다. 통화도 자주 해주고 이 감옥에서 심심하지 말라고 책도 좀 보내주고 친분을 오랫동안 쌓으면서 조심스럽게 사건에 관련해 물어봐요. 그 피자맨 사건 이런 소리를 해요. 빌한테 차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강도 사건 이후에 파란색 밴을 어딘가로 견인시켰다가 자기가 용의자에서 제외되자마자 다시 그 파란색 밴을 가져왔다. 다큐 제작자는 이제 파란색 밴? 하겠죠. 근데 저희가 그 초반에 경찰이 파란색 밴을 목격했었다고 했잖아요. 막 호다닥 도망갔다는 그 파란색 밴. 그게 빌의 차였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다큐 제작자가 빌 인터뷰한다고 빌의 집 앞에 가서 캠코더를 들고 빌의 집 앞을 찍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돌려보니까 진짜로 빌 집 앞에 그 파란색 밴이 떡하니 주차돼 있어요. 이제 바로 제보해 버립니다. 이제 FBI가 어처구니는 없지만 다시 신나서 조사를 시작하고 이제 초점을 완전히 빌한테 두고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다 훑어보는데 진짜 어이없는 게 빌의 집을 지하부터 2층까지 싹 다 동영상으로 찍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보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대놓고 책상 위에 서류가 있는데 그걸 딱 정지해서 확대해 보니까 빌이 직접 그린 화살표가 있었는데 그 폭탄 위에도 이거 해체한 다음에 이거 해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서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화살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살표 꺾임이랑 똑같아요. 화살표 그리는 방식이 일치하는 거죠. 이미 진작에 빌이 범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거죠. 그리고 또 잉크가 눌려가지고 범인의 필체가 조금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수십 년 지기 친구한테 보여주는데 맞다고 합니다. 이거는 100% 빌의 글씨체가 맞다. 심지어 그 친구가 말하길 빌이 이 말을 좋아했다. 천재를 건드리면 천벌받는다. 실제로 FBI를 이기고 떠났죠. 깔끔하게. 이미 빌이 죽어버려서 그 브라이언이 진짜 공범이었는지 누가 폭탄을 만들었는지 공범은 더 없는지 이런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빌이 죽었으니까. 근데 피자맨 강도 사건으로부터 2년 후에 새로운 단서가 나와요. 피자맨이 죽었던 그 사건 당일날 은행 근처의 도로에서 갓길로 역주행하던 여자가 있었다.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일본 뭐 이런 나라에서까지 이 피자맨 사건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는 공범이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계속 막 TV에서 방송하고 제보 더 받는다 이러니까
계속 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격자 말에 따르면 그 갓길에서 역주행했던 여자가 마저리래요. 근데 웃긴 건 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경찰이 자기를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면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줄 알았는데 이 정식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제보를 받고 언론이 제보까지 했는데 정식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방송사에서 신나서 지방검사를 눈앞에 초청해가지고 아니 제보자가 이런 제보를 했다는데 왜 정식으로 수사를 안 했냐 하면서 대놓고 뭐라고 하니까 그 지방검사가 지금 바로 FBI한테 전화해 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사가 시작되죠. 이때 한 방송에서 엄청 비난을 했다고 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쪽 언론에서 이제 FBI를 대놓고 비난합니다. 어리숙한 데다가 일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들이다. 이제 FBI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마저리를 막 쪼는데 마저리는 이제 가기는 갔는데 그냥 관련 없는 일로 갔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른 목격자가 사건 당일에 주유소 앞 전화 부스에서 빌과 마저리를 봤다고 해요. 브라이언이 피자 배달을 탑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피자 2판을 들고.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화가 주유소 앞에 있는 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라고 했었는데 그 장소에 빌과 마저리를 목격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저리는 가기는 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갔다. 나 가기는 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갔어.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똑똑한 게 아예 안 갔다고 해버리면은 이 갔다는 증거만 잡으면 되는데 야 이날 CCTV 보니까 너 이날 왔었는데? 라든지 이날 근무하던 누구도 너 봤대 이렇게 갔다는 사실만 좀 알아내면 되는데 가기는 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갔는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이 뭐 기억 안 난다고 해버리는데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거죠. 똑똑해요. 이때쯤 경찰한테 뭔가를 전해봤습니다. FBI가. 지금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얼른 이 피자맨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감옥에서 마저리의 동료들이 보통 감옥에 가면은 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뭐 가본 건 아닙니다. 예, 감옥에 가면은 뭐 하겠어요. 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수감자들끼리 대화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마저리한테 피자맨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들은 마저리의 감옥 동료들이 그거를 빼곡하게 마저리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경찰한테 넘겨줬었대요. 그 내용이 뭐냐? 냉동고에 들어있던 마저리의 전남친을 쏜 이유가 피자맨 강도 사건을 신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쏴 죽인 거였대요. 그리고 폭탄은 빌이 만들었고 그 빌의 룸메이트도 피자맨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런 아주 알찬 이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었대요. 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건 누가 쟀다는 모르겠는데 브라이언의 목둘레를 쟀다면서 피해자 브라이언을 언급했대요. 목둘레를 쟀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만났거나 아니면 평소에 알던 사이거나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일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경찰이 이 아주 알짜배기 이 중요한 정보를 그 당시에 바로 FBI한테 넘겨주지 않았냐, 이게 궁금하죠. 심지어 이 수감자가 자기가 이렇게 빼곡하게 적은 거를 이거 내가 열심히 적었으니까 FBI한테 좀 전해줘 하면서 경찰한테 줬대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FBI한테 안 넘겨주고 뭐 밀고자 문서 이런 데 넣고 그냥 처박아 놨대요. 근데 사실 이런 게 흔하대요. 이 지역 경찰하고 FBI 사이에 그런 좀 다툼. 아마 제 생각에는 초반에도 이 사건을 누가 주도해서 수사할 거냐를 가지고 경찰하고 FBI하고 AT 모식인가 그 화기 단속하는 걔네가 서로 이렇게 좀 다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언론이 주목하는 큰 사건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거를 해결했을 때 승진하거나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거를 다른 데서 이렇게 사건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좀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일부러 이제 해결 못하게끔 도움을 안 주는 거죠. 중요한 증거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도 슬쩍슬쩍 이렇게 모른 척.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이쪽 얘기도 들었으니까 이제 마저리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마저리는 아니 감옥에 있는 그런 멍청한 애들 말을 믿냐. 이건 애초에 그리고 전제부터가 틀렸다. 걔네들이 내가 전 남자친구를 죽인 이유가 피자맨 사건을 폭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피자맨 사건과 관련이 1도 없는데 왜 남자친구를 죽이냐. 그리고 애초에 그 당시에 내가 피자맨 사건의 용의자도 아니었는데, 듣고 보면은 그렇죠. 굳이 아직 용의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총으로 쏴 죽이면은 그게 더 처리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관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난 돈이 많아. 그런 짓 꾸밀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마저리는 돈이 많았어요. 뭐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소송에서 이겨서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미국이 막 그런 소송 같은 거 보면은 막 액수가 막 억대로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돈 걱정은 없었대요. 은행을 털 정도로. 이제 FBI는 어허 이놈 봐라 말 잘하는데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일리 있네 하고 FBI가 다시 마저리의 낚시 친구 켄을 다시 한번 수사해요. 참고로 켄은 이 마과 관련해서 이미 감옥에 있는 상태였고요. 이 켄을 여러 번 수사해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그 전에 켄하고 브라이언이 서로 어떻게 알게 됐냐. 브라이언 집에 매춘부 전화번호가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명인 제시카라는 매춘부가 켄을 소개해줬다고 해요. 왜 소개해줬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켄이 사호에 있을 때, 감옥 아니라, 켄은 약을 팔고 제시카는 매춘부에, 브라이언이 손님. 이제 브라이언이 매춘을 해서 제시카한테 돈을 주면 제시카가 그 돈을 켄한테 주고 약을 사는, 이렇게 한 집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이 뭐라 해야 돼, 상부상조, 악어새, 서로한테 이득인 관계였다. 빠르게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켄이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다가 몇 번 찾아가니까 사실은 그 마저리가 자기 아빠 청부살인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었다. 본인 말에 따르면 뭐 진짜로 해줄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나한테 얼마를 주면은 해주겠다 말했대요. 그 가격이 얼마냐? 25만 달러. 또 2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또 한 번 더 기가 막힌 건 이 소리를 2년 전에 냉동 시신 사건 조사할 때 경찰이 켄도 조사를 했었대요. 그때 이미 경찰한테 이 소리를 했대요. 마저리가 본인한테 살인을 청부했다. 이렇게. 그래서 FBI가 경찰한테 그 당시에 켄을 면담할 때 찍어둔 동영상을 받아서 틀어보니까 진짜로 켄이 2년 전에 마저리가 나한테 아빠 죽여달라고 했었어 라고 말을 해요. 이 중요한 단서를 또 경찰이 FBI한테 안 넘겨준 거죠. 어찌 됐든 이 소리를 듣고, 야 그러면 마저리 아빠 지금 살아있어? 하고 마저리의 아빠를 찾아가 보는데 다행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아버님 그 따님이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거 있냐 하니까 자기도 옛날에 들었대요. 그리고 그거 듣자마자 유언장에서 그 딸의 이름 마저리를 뺐대요. 왜냐하면 마저리가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재산. 이 아빠가 현금이랑 땅 부자. 얼마나 돈이 많냐. 마저리가 젊을 적에 취업에 실패했을 때도 이 집 2채랑 땅, 그리고 고급 외제차를 사줄 정도로 돈이 많았대요. 근데 아빠가 봤을 때 얘가 점점 사회성도 떨어지고 성격이 망가져가는 게 이거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런 것 같다 하고, 나이 먹고 나서는 재산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해요.
친구나 이웃한테 돈을 그냥 팡팡 썼대요. 그걸 본 마저리가 눈이 돌아가서 자기의 아빠를 죽이려고 한 거죠. 또 슬픈 게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마저리는 사랑을 모르는 아이라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맨날 뭔가 필요해야지 왔다. 또 이거를 전해 들은 마저리는 그거 켄이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예전에 브라이언이 탑으로 배달을 갔었잖아요. 그 탑, 브라이언의 발자국이 찍혀있던 켄의 말에 따르면 그 사건 당일, 그 전날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 다 같이가 누구냐? 죽어버린 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마저리, 마찬가지로 다른 범죄로 감옥에 있는 룸메이트, 그리고 켄 본인, 브라이언의 직장 동료,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이 말이 사실이라면 브라이언은 공범인 거죠. 사실이면. 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회의를 마치고 다음날이 되고 사건 당일날 전화를 걸어서 브라이언이 피자 배달을 오게끔 만들었대요. 그냥 오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범행을 시작하려고 한지 브라이언은 몰랐다 라고 해요. 이제 브라이언은 별 생각 없이 피자 2판을 배달하러 갔는데 도착하니까 이 빌하고 빌의 룸메이트가 그 폭탄 목걸이를 채우려고 했대요. 이제 브라이언은 겁에 질려서 호다닥 도망치니까 이 켄이 한 대 때리면서 붙잡고 빌이 브라이언의 머리를 잡고 이 마저리와 빌의 룸메이트가 폭탄을 목에 채웠다고 해요. 또 브라이언이 게스라는 셔츠를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니나 다를까 마저리가 입혔대요. 그러면서 지시서 9장과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브라이언의 목에서 진짜 터질 때까지 그게 진짠 줄 몰랐대요. 빌과 마저리만 빼고. 이제 켄한테 따끈따끈한 이 정보를 듣기는 했는데 이거 뭐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차 검증을 한번 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강은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그 빌의 룸메이트한테 말로 잘 꼬드겨서 그날 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재연까지 시켜보는데 진짜 켄하고 말한 내용하고 이 룸메이트가 말한 내용하고 스토리가 얼추 맞아요. 또 여기서도 두 사람이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주범이 누군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주범이 빌인지 마저리인지. 또 FBI가 야, 그 브라이언 직장 동료는 어쩌다가 그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야?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심지어 걔가 뭐 어떤 역할이었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빌이 일부러 서로의 역할을 모르게 한 거죠. 나중에 일이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 증언들을 바탕으로 죽은 빌은 어쩔 수 없고 마저리가 피자 폭발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게 분명히 졌잖아요. 그렇게 4년 후 마저리가 피자맨 사건의 주범이고 브라이언은 공범이다 로 사건이 완전 종결됩니다. FBI가 브라이언을 공범으로 본 이유는 켄이 전날 밤에 빌의 집에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빌의 집 앞에서 브라이언을 목격한 사람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날 브라이언을 목격했다는 게 뭐 어쩌다가 차로 칠 뻔했었어 가지고 더 확실하게 그날을 기억한다고 해요. 우연히 지나간 거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심스럽게 의심을 좀 해보자면 워낙에 오랫동안 이 사건을 질질 끌기도 했고 유가족들이 브라이언의 머리를 자른 것부터 공범으로 의심한 거, 그리고 아직까지 깔끔하게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던 거, 이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질질 끌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화가 많이 나 있고 또 폭탄이 터지고 브라이언이 바로 죽지 않았대요. 왜 구급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지 않았냐, 목에 폭탄이 걸린 인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도 좀 논란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브라이언이 피해자가 돼버리면은 좀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 불쌍한 피해자만 그냥 죽었다, 열쇠를 찾으러 갔었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돌 수도 있어서 공범인 쪽으로 몰지 않았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해봅니다. 실제로 뭐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브라이언 씨를 그 회의했다는 전날에 목격한 사람이 있기도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종결돼요. 처음에 빌을 인터뷰하려고 했다던 다큐 감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감독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오로지 다큐를 위해서 마저리와 친하게 자주 연락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고 하면서 친분을 쌓았대요. 10년 동안. 그렇게 마저리가 주범으로 결정난 지 3년이 지났을 때쯤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 게임이 끝난 거죠. 이때도 마저리는 뭐 자기가 주범이 아니다 계속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주범으로 결론이 났고 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 하고 브라이언이 정말 공범이었는지 물어봐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법률 전문가 말에 따르면 이 미국의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어서 만약에 브라이언이 공범이 아니면 그 공모자들, 마저리랑 감옥에 있는 켄이랑 감옥에 있는 룸메이트, 이 세 사람이 살인죄로 적용이 돼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브라이언이 공범이 아니라고 해도 공범이라고 주장할 거다 라고 말해요. 지금은 마무리가 브라이언이 공범이었다 해서 이렇게 살인죄는 적용이 안 됐는데, 공범이 아니라 완전 이렇게 순수한 피해자가 돼버리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와, 그러면 이 영화 같은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아닙니다. 그 브라이언하고 켄하고 그 매춘부 제시카, 이 셋이서 트라이앵글로 악어새처럼 서로 이렇게 필요한 존재로, 브라이언이 매춘부한테 돈을 주면 매춘부가 바로 켄한테 돈을 주고 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제시카가 약과 관련해서 감옥에 잠깐 가는데, 그 감옥이 마침 또 마저리가 있는 감옥. 이 제시카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저리가 제시카를 찾아가서 너가 어디에 있던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왜 그렇게 제시카한테 화를 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이렇게 출소한 제시카를 그 다큐 감독이 찾아가고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브라이언과 켄이 알기 전 그 시점에 이 제시카가 켄의 집에 갔는데, 그 켄의 친구들이 은행 강도를 공모하고 있었대요. 그거를 그냥 듣고 있었는데 켄이 갑자기, 야, 나한테 협박하기 쉽고 그 경찰에 밀고 하지 않을 만한 사람 한 명만 소개해줘라, 돈 줄 테니까 라고 켄이 인질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대요. 이 당시에 제시카가 브라이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순박하고, 비록 손님과 매춘부의 관계지만 뭐 어디 병원 갈 일 있으면 차로 데려다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좀 남들과 다른 관계였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제시카가 약이 더 필요해서 $5,000를 받고 브라이언을 소개해줘요. 이때도 폭탄은 진짜 폭탄을 쓸 거라고 안 했었대요. 이렇게 켄과 제시카 본인과 브라이언 세 사람이 알게 된 거죠. 제시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브라이언은 계획에 참여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다. 이 제시카의 말에 뭐 어떤 증거도 없긴 한데, 이미 모든 사건이 끝난 마당에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진짜가 아닐까 싶어요. 제시카 본인이 이 강도 사건에 직접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마저리는 어떻게 됐냐? 2017년에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그 강도 사건이 있던 그 시점에 출산을 했었는데, 그 애가 브라이언과 엄청 닮았고, 제시카도 그 아이의 아빠가 브라이언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오늘 들려드린 내용은 넷플릭스에 누가 피자맨을 죽였을까? 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 재밌어요. 이 다큐 감독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마저리하고 연락을 했는지